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시내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 중인 생활화학 제품 604종에 대해서 위험물 판정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확인이 되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지학과 이창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진성영 운영위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동안 이 생활화학 제품의 유해 성분에 대한 검사들 진행한 적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검사 생소하지만 또 여기서 절반 이상이 이런 그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도 충격적인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이런 실험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예. 생활화학 제품들의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용량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게 됨으로써 예. 화재 위험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그 추진 배경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대규모 점포에서 다량의 이런 화재 위험 물품과 예. 일반 제품들이 예. 이제 혼재돼서 예. 같이 이제 진열되고 보관되고 예.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소가 이제 화재가 한번 일어나면 이제 연소 확대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일어나면 이제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저 화장품에 불이 붙는 장면 지금 실험 영상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굉장히 잘 탑니다. 정말 저렇게 화재가 일어나면 작은 점포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불덩이로 휩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조사한 생활화학 제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어떤 제품들이 문제가 됐습니까? 네. 이번에 조사한 생활화학 제품들은 착화제와 같은 레저용품 5종, 예. 그리고 자동차 오일과 같은 자동차용품 40종, 예. 그리고 손소독제와 같은 위생용품 24종, 예. 그리고 매니큐어와 같은 화장품 69종, 예. 그리고 방향제 59종, 식용유 21종, 주류 15종, 식초 5종, 청소용품 12종, 세탁용품 11종, 예. 애완용품 2종, 순간 접착제와 같은 보수용품 14종, 총 604개 제품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제품으로 구분된 게 저기 지금 문제가 된 것들이 화재 위험에 취약한 생활화학 제품인 거죠. 지금 보니까 착화제 중에서 특정한 것들 그리고 자동차 용품 중에서 부동액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까?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또 위생용품에서도 다음 번 볼까요? 예, 방향제. 방향제들은 좀 위험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위생용품, 손소독제 같은 거, 또 화장품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수용품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지금 절반 정도가 화재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판명이 됐다고 하는 건데 자, 매니큐어가 저는 이렇게 위험하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전기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요? 예. 우리가 이제 점화원 중에 정전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 정전기는 이제 수만 볼트의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류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는 굉장히 작은 에너지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원유에서 얻어지는 우리 석유화학 물질들은 예. 정전기를 유발시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화원을 갖다 댔을 때 예.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인화점이 상온보다 낮은 물질들은 상온에서도 아주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불이 붙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매니큐어가 상온보다 인화점이 낮다고요? 예. 그러니까 매니큐어 자체도 이제 그 혼합물인데요. 예.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빨리 휘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알코올 같은 종류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예. 근데 이런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인화점이 한 13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온보다 낮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인화가 돼서 예. 화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그 언뜻 보셨던 그 그래프들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분류가 돼 있을 때 위험 물품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거기 예. 보니까
인화성 고체라든가 뭐 제1석유류 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인화성 고체나 제1석유류, 제3석유류 이게 뭔가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는 예. 이제 제1류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위험한 그 특징들을 예. 같은 이제 성상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 2류 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고체지만 고체지만 불이 점화원을 쉽게- 갖다 대면 어허. 불이 이제 붙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4석유류는 예. 인화성 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 인화성 액체 중에도 인화점에 따라서 예. 이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그다음에 알코올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 이런 예. 식으로 인화점의 크기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제가 지금 보니까 베이비 오일 예. 저 우리 아이 키울 때 정말 필수품처럼 놔뒀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베이비 오일도 화재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이런 생활 화학 제품들이 화재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습니까? 실제 이제 가정에서 예. 이런 생활용품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가연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나마. 예. 워낙 이제 가정에서는 소량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위험도가 좀 낮은 거고요. 예, 예. 다만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이제 대규모 점포 같은 데서 아, 대용량으로 예, 예. 저장되거나 예. 거기서 진열됐을 때 예.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예. 실제 아세톤과 같은 우리가 매니큐어를 지우는, 예, 이제 지우는, 그런 예. 제품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의성으로 방화 재료로 사용된 연소 촉진제로 사용된 사례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매년 대형 점포들에서 예. 화재가 이렇게 한두 건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내용을 갖다가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무슨 스프레이 용품에 있는 그런 섞는 것들이 뭔가 가연성 제품들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석유나 알코올이나 인화성 고체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아니 그런데요. 이런 생활화학 제품들에 우리가 얼마나 노출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게 각 용도와 용법이 다르니까 예. 사실은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예. 생활용품이라는 특성상 노출이라는 면에서는 거의 일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생활화학 제품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화나 발화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있지만 예. 그 물질 자체 인체 독성 때문에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부동액 같은 경우는 그냥 마실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그래서 예.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생각해 보면 마트라든가 화장품 전문 업소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 제품들이 그냥 박스에 막 들어가 가지고 예. 한 곳에 그야말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이거 관리, 유통 굉장히 엄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2004년 이전에는 우리가 소방법에서 예. 위험물을 규제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04년에 이제 그 소방법이 4분법 되면서 4개 이제 법으로 나뉘면서 예.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제품들이죠. 예. 그런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는 이제 제조자라든지 예. 또는 이제 수입업자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유통하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예.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이게 위험물일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예. 그거를 판정하게끔 이제 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험물 판정을 안 받으면 예. 그냥 비위험물처럼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강제 사항이 없었던 거죠. 예. 위험물 판정을 해라라는 강제 사항이 없었던 거죠. 아니 지금 그림이 나옵니다만 저기는 완전히 자칫 잘못하면 그냥 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불이 붙으면서. 그러니까 저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유통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철저히 관리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는 예. 위험물을 제조한다든지 저장한다든지 취급하는 예. 이런 곳에 위치, 구조, 건축 구조물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비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그 생활 화학 물질이라 하더라도 예. 제조, 유통, 저장, 판매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예.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위험물로 그렇죠. 판정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들어갈 수가 예, 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법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규제 사항들을 따라야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저런 대형 마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정말 쇼핑을 하고 이랬던 거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예. 정전기로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굉장히 그게 사례가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거기서 돌발적인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끔찍한 그런 예.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떻죠? 지금 해외는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뭐 비교적 우리나라보다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표가 잠깐 준비될 수 있을까요? 표를 갖다 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 그리고 일본 같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 관리에 대한 선진국의 제반 법률들을 보시면은 뭐 예. 미국 같은 경우 일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미국이나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개별 제품에 따라 화학 물질을 규제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면인데 우리는 물질을 기반으로 제품을 규제하는 약간 이게 말이 복잡하긴 한데요. 예. 결국에는 모든 물질을 다 관리한다는 전제한다고 하면은 예. 그걸 모두 관리한다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별도의 법제를 두고 있기는 한데 여튼간 이러한 외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닥이 두 가닥인 것 같은데 네.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또 EU 같은 데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법률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어나갈 방법이 없게끔 위험물을 그러니까 다각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로 사전 관리를 주로 하는데 반해 예방을 할 수 그렇죠. 있게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전 관리보다는 나중에 발견한 다음에 위험물이 발견된 다음에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물에 제품. 한해서 뭔가 이제 추후에 유통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그렇죠. 근데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애초에 물질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걸 심사를 해서 이게 위험물인가 아닌가를 먼저 규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편입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은 일본 좋아하고 미국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좀 보고서 좀 벤치마킹을 할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제적으로 생활 화학 물질을 관리하는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미국하고 유럽 연합이 그런 편인데요.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인데 화학 물질의 특성상 이게 대규모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인체 독성에 대한 고려 없이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그럴 경우에는 뭐 재해 수준이 대표적인 게 우리 가습기 살균제가 대표적인데 뭐 재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재앙 수준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연방유해물질법이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가정용 소비 제품의 안전한 보관과 사용을 위해서 예방적인 표지를 부착하게 돼 있는 법이 있고 소비자용 제품 안전법이라고 소비자 제품을 만들 때 안전한 규정을 따라야 되고 또 시험 반드시 해야 되고 표지는 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따로 또 있고 소비자용 제품 안전 개선법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제품의 안전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물 셀 틈 없이 좀 이렇게 방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화평법 그러니까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선했어요. 그렇게 개선을 하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생활 물질에 대한 어떤 그 법률적인 관리를 좀 더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지 좀 교수님께서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 물리적인 위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체 독성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성질들이 이제 위험성이 좀 나눠지는데요. 그 물리적인 위험성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화제를 들여다보면 화평법에 있기보다는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이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 중에 이제 인화성, 발화성 물품들은 우리가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 규정에 의하면 그 규정만 따른다고 하면 지금 이제 선진국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단지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우리 생활화학 제품들이 단일 물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법을 딱 보는 순간 아 얘가 위험물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확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무슨 금방 말인지 알 수가 알겠어요. 있습니다. 이게 근데 예.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혼합물이죠. 이제 혼합물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이 예. 이제 알코올 성분이 이제 들어있는 예. 그런 그 혼합물들인데요. 예. 법에서는 이제 알코올이 60% 이상 포함이 돼야만 이제 위험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 제품이 위험물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새로운 어떤 혼합물이 만들어지더라도 예. 위험물 판정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판정을 해서 위험물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법에 있는 문구를 보고 내가 만든 제품이 위험물인지 아닌지 그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예. 판정 의뢰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정 의뢰를 좀 게을리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정 의뢰를 안 하다 보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거죠. 아하. 그래서 표지의 의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있습니다. 예. 이미. 그래서 이제 위험물로 이제 판정이 된 이상 예. 그런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실태 조사의 계기로 새로운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예. 결국은 강제적으로 그 위험성 판정을 좀 하게끔 예. 하는 조항들을 신설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생물 제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생활화학물질에서 뭔가 뭐 위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물질이 들어가서 뭔가 제품을 만들 때 뭐 고려를 해야 되는 법을 새로 만들었는데도 예,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발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계류 중인데. 그러니까 계류 중이군요, 또. 아니요.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는데. 왜요? 그 법안 이름이 되게 긴데요. 한번 예. 보면은 예.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예. 줄여서 살생물제 예, 예. 물체 법안이라고 하는데. 예. 발음 근데 훈련을 하기에 굉장히 좀 왜냐하면은 그 거기에는 그 생활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살생물제가 뭐냐면은 살균제, 살충제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예. 그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건데. 예. 근데 이해도가 높은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사정 승인제도를 두긴 했어요. 예. 근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화평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정 관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위험물 관리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 설명드리면 위험물 관리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화학 제품이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는 노출을 맞습니다. 통한 예. 위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평법과 예. 살생균제법이 예. 담당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인화나 방화성 위험은 위험물 관리법으로 담당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그쪽 분야, 예. 사고 분야, 저는 노출로 인한 예. 그런 사고 분야. 그러니까 이 노출로 인한 사고 분야는 지금 구멍이 좀 많이 아직까지 뚫려 있다라고 하는 많이 거란 있죠.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생활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의 주체 또는 그게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법에서는 이 기업이란 주체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거든요. 예. 아예 그냥 그걸 명토 박아가지고 기업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제조물을 갖다 만들 때마다 승인을 받고 위험물이 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하면 되는데 미국처럼. 약간 느슨하게. 이걸 참 언제까지 이런 방송들을 계속 되풀이해야 될지 참 답답한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조사가 이 화학 제품들의 취급상 문제점을 이제 선제적으로 일단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이제 관리는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자나 판매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 이게 위험물인지 판정하는 그런 그 강제성. 이제 그런 강제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판정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놓고 예. 나중에 이렇게 당국에서 다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해본 다음에 이거 상온에서 불이 붙네? 이러면 위험물로 추후에 지정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팔려나가고 유통되는 건 못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새롭게 만들 때 그거를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를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대책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이런 그 대책들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위반을 고의성을 띠고 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했느냐의 이제 문제인데요. 이런 이제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에 이제 위험물 저장소라든지 취급소들이 이제 설치하는 사례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제 선임을 하고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물을 판정하는 그 시험을 이제 의무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물 운반 용기에 대한 검사도 의무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물로 확인된 물품을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기준을 이제 안내해서 그 기준을 이제 따르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에 어떤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조례로도 가능한가요, 이런 게? 이제 조례는 이제 지정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정 수량 이하일 때는 시도 조례를 따르고요. 지정 수량 이상일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지정 수량 이하 소규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이제 그 개정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도 특수가연물로 이제 판정이 된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가연물의 판정 시험이라든지 판정 기간도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좀 근거를 좀 마련해 놓고 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물 공급자의 의무 신설을 좀 해서 의무 사항에 대해서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알코올류 판정 기준이 있는데요. 그 알코올류 판정 기준을 좀 보완해야 될 좀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빨리 그 대책에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입법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서울시가 이 노출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위험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책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이게 다 돈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돈인데 그럼 어디서든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통하는 회사가 돈을 내던 제조사가 돈을 내던 아니면은 뭐 지자체가 돈을 내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돈을 내야 맞는 것인지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돈 생각까지 못했는데 저는 일단 아까 사회자님께서 조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관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식약처 그리고 그리고 산업부 환경부, 산업부 뭐 이렇게 3개, 4개 정도로 칸막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시민의 생활에 밀집하게 다가서는 행정 주체인데 이런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통합행정, 통합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뭐 지자체의 근거 법규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례를 해서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는데 묶어서 그 조례를 갖다가 좀 더 꼼꼼하게 쫓아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중앙정부가 여러 비판이 있어요. 여러 비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관리가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하나의 단일 행정체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유통할 때 위험물 관리사 붙여야 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다 각자 단위에서 알아서 비용들이 더 추가돼야 되는 주로는 상황인데.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생활화학 제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영리라기보다는 당연히 뭐 그 이익을 위해서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생활화학 제품으로 이익을 얻는 쪽에서 비용이 주로 대줘야 되는 건 뭐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용기 같은 거 튼튼하게 만들고 위험물들을 유통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게 하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유통을 시킬 때 위험물 관리사를 갖다 대동하게끔 하는 투자들을 하고 그리고 또 유통업계에서도 또 대규모 점포에서는 그런 투자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그리고 또 위원님 가정에서 이 생활화학 제품을 쓸 때 지켜야 될 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제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는 큰 이제 위험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위험물이라고 이제 판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제품들은 위험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화성 발화성 물품입니다. 그래서 쉽게 불이 붙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 확대가 굉장히 그렇죠, 빠르다. 그렇죠. 예.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쉽게 불이 붙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가연성 물질들하고 같이 두지 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예. 그 장소에 두지 않는 것이 예.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예.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사광선이라든가 혹은 예. 뭐 조리기구 옆에 이렇게 예. 두지 않는다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예. 될 것 같네요. 어떻게 그 당부해 주실 것들 팁이 예. 있으신가요? 그 생활화학 제품, 화학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일반인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이 진짜 안전한 건지 안전한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그 첫 번째가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예.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인터넷 뭐 포털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각종 제품 이름, 뭐 이를테면 우리가 먹는 것 또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 이름만 넣어도 예. 성분이 쫙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가 그걸 좀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걸 다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갑자기 마지막으로 생각이 진성영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갑자기 암울해진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오늘 이 소중한 그 정보 체크하시면서 우리 가정서부터 안전한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지학과 이창우 교수 그리고 또 환경보건시민센터 진성영 운영위원 모시고 생활화학 제품의 화재 위험성 논란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